안녕하세요. 공울하녀 9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카발라와 그 동양 역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역의 그 첫 번째 개인 그 중천계에 있어서 그 이 6개의 효사에 등장하는 용의 그 상태 변화가 사실은 우리 그 카발라 철학에 있어서의 그 여기 그 세피로트 생명나무상에서 이게 에덴의 용인 네우슈탄에 해당되는데, 생명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이 중천 공계에 있어서의 용의 변화가 바로 그걸 동일한 그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뿌리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카발라와 역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천 건계를 좀 더 깊이 알아보면서 이 이치를 더욱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중천계의 6개의 효에 대한 효사를 지은 사람은 사실은 주나라 시대에 그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공이 지은 거죠. 주공이 효사 384 효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총 64개니까 각 괴에 6개씩 쓰는 거니까 6 곱하기 64 하면 384 효사와 그 다음에 용구와 용육이라는 게 있어요. 용구는 건계에 붙어 있고 용육은 곤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공이 지었고, 문왕은 요분이 이제는 주공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주공은 세 번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왕이 자신이 그 하은주,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가는데, 은나라 때 은상이라고 합니다. 은나라를 특히 은상인데, 그 은상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주왕이 문왕을 가지고 문왕이 이쪽 그 서주, 이제 그 주나라가 지금 서쪽에 있었던 그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문왕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명망이 높아가지고 그 은상의 그 주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그 주왕이 문왕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유리옥이라는 곳에 가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죠. 자기의 주나라로 돌아가질 못한 상태에서 유리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게 돼요. 이때 이 문왕의 첫 번째 아들인 백옥고가 이 문왕을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상의 주왕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사정을 해보려고 이제 많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갔었죠. 하다가 일이 잘 되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은상의 그 주왕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게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그 주왕이 그 백옥고의 그 살을 점여가지고 만두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리옥에 있었던 그 문왕한테 음식을 이제는 하늘의 천자가 하사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왕은 자신의 아들의 살인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살로 만들어진 만두인지 그거를 알았죠. 근데 은상의 주왕은 알려주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문왕이 주역에 이 역학이라는 것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네가 정말 그게 뛰어나다면은 내가 주는 그 음식이 너의 아들의 살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맞히면은 네가 뛰어난 것이고 그렇지 못 맞히면은 뛰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문왕이 자신의 아들의 살이라는 걸 알고 안 먹는다면은 문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상은 그걸 보고 문왕이 만약 이걸 안 먹는다, 자기 아들의 살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면은 이 사람이 역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성인이다, 뭐 이런 개념이 돼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문왕이 그걸 눈치챈 거죠. 자기 아들의 살인 줄 알고 만들어진 만두인 줄 알고 그걸 먹었습니다. 이 권력의 이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거죠, 사실은. 문왕이 이걸 먹고 이때 유령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이제 64궤의 괴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괴사가. 그래서 문왕이 이제는 그 은상의 그 주왕의 입장으로 볼 때 문왕이 이걸 먹었으니까 멍청하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이 정도의 인물이 나한테 개겨봐야 뭐 얼마나 개길 수가 있겠느냐, 게임이 안 될 거다 하고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유명한 그 소설이 뭐 삼국지, 서유기 뭐 이런 수호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봉신연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강태공이 이제는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죠. 사실은 왜냐면 이 강태공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문왕이 그래서 자기가 서주로 돌아온 거죠. 주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상의 그 주왕이 그때 달기라고 자기 황후로 삼아가지고 온갖 그 폐악질을 이제는 포락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형벌을 내리는 형이 무서운 형이 몇 개 있어요, 중국에. 그 중에 이제는 팽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예 펄펄 끓는 그 기름 솥에다가 사람을 던져넣어서 죽이는 게 팽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거는 거열령이라는 게 거열령. 거열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를 묶어가지고 각 그 묶은 거에다가 소나 말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거열령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람의 살을 점여내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발라내는, 묶어놓고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중들을 구경시키면서 살을 하나하나 발라내면서 그냥 안 죽이는 거죠. 안 죽이면서 그냥 최대한 발라내는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청나라에서 그게 많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유명한 형벌이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구리 기둥을 갖다가 불에 달궈져.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구리 기둥을 껴안게 해가지고 죽거나 구리 기둥 위를 걸어가게 해가지고 그 열에 완전히 달군 쇠죠. 달군 쇠를 걸어가게 하거나 껴안게 해서 태워 죽이는 거죠. 그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포락지형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달기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달기가 그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봉신연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달기가 그 여우, 그 천년 묵은 여우 귀신, 그게 요괴가 달기한테 씌우게 돼가지고 달기가 뭐냐면은 달기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실은 달기는 이 은상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보낸 일종의 첩자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은상의 왕이 그런 잔인한 짓들을 벌이게 함으로써 은상을 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달기가 그 주왕을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기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끔찍한 짓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게 은상의 그 주왕이. 그래가지고 원래 배고고 살을 점여가지고 그 만두로 해서 먹이라고 한 사람도 달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상의 주왕은 그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달기가 꾀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고 부추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문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 배고코가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은 뒤에 문왕이 어쨌든 간에 풀려나가지고 서주로 돌아온 뒤에 이 은상을 멸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 현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자를 찾아다닐 때 그때 만난 사람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죠. 강태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이 그런
자기와 같이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맡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찾아다닐 때 밖으로 이렇게 그 행차를 할 때 한 노인이 그 큰 강가에서 낚시질하고 있는데 노인이 완전히 70 넘은 노인인데 강태공이 거기서 낚시질하고 있었던 거죠. 강자라고요, 강자. 근데 잘 보니까 이 노인네가 그 낚시질하는 낚싯바늘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게 그냥 쭉 펴져 있는 상태니까 물고기가 탁 채다가도 갈고리 안 걸리니까 빠져나가니까 문왕이 강태공 강자한테 이 노인네가 그저 물고기 잡는다고 낚시는 들이고 있으면서 낚시 저기 바늘대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태공이 나는 여기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게 사람을 낚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왕이 이 강태공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때 본 거죠.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저기 하면서 신선이다, 해서 선인이다. 내가 뜻이 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태공이 그러면 한번 뭐 움직여 보자고 하면서 뭐라냐면 큰 수레를 가져오게 합니다. 말이 한 중국에서 이제는 그 제우는 뭐 말이 한 2필 이렇게 끄는 마차 있잖아요. 수레 거기 타고 다니는데 그거 가져오게 해가지고 강태공이 거기 거기 수레 위에 올라타세요. 문왕이 이제는 권하는 거죠. 가져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강태공이 올라서 앉아가지고 이게 말 빼고 이거 나를 저기 해서 뜻을 이루려면은 문왕이 직접 이 수레를 끌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왕이 아니 왕이 사람 타고 수레를 원래 말이 끄는 수레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 문왕으로서는 신하들은 다들 뭐 반대를 하는 거죠. 왕은 아니죠. 이때 이제 제후죠. 제후 공이라고 그러죠. 공 그때다는 그래서 근데 문왕도 나이도 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가? 이 사람을 탄 거를. 그러니까 끌고 가지 않으면 자기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해야지 뭐 어떻게 돼? 시키는 거를. 그래서 문왕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깨에다가 그 줄을 엮어가지고 자기 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갔죠. 걸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다시 더 이상 나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강태공한테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그 친척들 데려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뭐냐면은 주나라가 이제는 강태공이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수레에서 당신 혼자서 지금 수레를 끌고 온 그 발걸음에 보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BC 120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BC 1200년에 시작해가지고 이 주나라가 망한 게 언제요? 진시황제 때 망했잖아요. BC 그 200년경에 망했단 말이에요. 204~5년인가 그때 망했으니 그때 뭐냐면은 주나라가 이제는 동주가 돼가지고 그 동주에서 완전히 전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낙양에 있었죠. 나급이라고 당신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수도에 이제 완전히 명목만 남은 것을 진나라가 완전히 멸해버리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천하통일하기 전에 나급에 있는 주나라부터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한 1000년이 되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니까 이 1000년의 횟수 중에서 다른 제후국들에 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간 그 기간을 그러니까 문왕이 혼자서 끌고 간 거는 딴 제후국들의 그런 어떤 것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주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간이 일기간이고 당신이 그 이후에 여러 친척들 힘을 받아가지고 옮길 때는 뭐예요? 제후국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나라의 명목을 유지하는 기간은 또 이 기간이다. 그래서 너의 당신의 운수를 결정짓는 걸 당신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끌게 한 것이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강태공이 그런 이치로 당신한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오. 그래서 이제 문왕이 강태공을 태공망이라고 이제는 완전히 엄청 높여 부르면서 이제는 모시고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태공이 이 사람이 이제는 육도삼략이라는 것도 지었고, 그래서 역학에서도 아주 달통한 사람이라. 그래서 원래 이거는 그 봉신연의에서는 그 선계 천상의 그 신선의 세계에서 그 태상노군의 뭐 제장가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강태공은 은상을 멸하기 위해서 이게 하늘에서 보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는 문왕하고 하다가 문왕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있었어요. 무왕이 두 번째 아들인 무왕이 있어요. 배국고는 죽었으니까 무왕을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강태공이 이제는 그 은상을 멸하게 됩니다. 그때 무왕과 강태공의 딸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성왕이라고 해요. 성왕. 근데 성왕의 나이가 한 5살인가 8살인가 밖에 안 돼요. 무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주나라를 천하통일해가지고 주나라가 성립이 됐지만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주변에 이 무왕과 같은 그 삼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주공도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되면 이 성왕을 주공이 보좌를 하게 됩니다. 보좌를 해가지고 성왕이 그 나이가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일종의 섭정을 하게 돼 주공이. 그런데 자기가 주공 입장에서는 성왕의 그 권력을 다 뺏을 수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뺏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의 삼촌들도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근데 그걸 주공이 다 막아내면서 성왕을 충실하게 보필을 해가지고 주나라를 완전히 반석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요게 문왕이 요 시대, 그러니까 문왕이 64개, 주공이 384개, 요 두 사람이 지은 요거를 합해가지고 역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역경의 안에는 주로 뭐냐면은, 주로 이 그 효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점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점치는 내용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는 그 효사들이나 이런 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원전 1200년 됐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그때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각 효를. 근데 오늘날에 이게 안 맞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BC 550년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도 이제는 벌써 한 700년에 7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그 인식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봐도 모른다. 이게 봐도 모르니까 이제 근데 공자가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알아가지고 시빅을 여기다 단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역경을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못 알아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래가 시빅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해설서를 하나 만든다. 이래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공자란 말이야. 근데 공자 또 세월이 쭉 흘러가면은 또 뭐야? 뭐를 그 당시에 쓰던 말과 그 사고 체계와 이런 것들이 다 변하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역경에 있는 각 효사 내용들이 주로 점치는 내용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역경을 가지고 오늘날 하는 사람들 점치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주역의 그 괴의 순서를 1. 중천군, 2. 중지곤, 3. 수레둔, 4. 산수몽, 5. 수천수, 요게 이제 서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게 이제는 시빅 중에서 그러니까 요런 배치도 사실 이 그 시빅의 서계전에 따른 그 순서 배치, 이걸 어떻게 순서를 배치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그게 왜 이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는,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순서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소강절이래 한 그 복희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자라고 끝에 다다르면은 음이 다시 생해서 저기 하는 태극의 구조로 이렇게 요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요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서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64개 방에. 그러니까 분명히 선천복귀 64개의 그 64개의 순서와 주역의 순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순서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것부터가 사실은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역학을 공부하시는 그 중국 역에서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계전에 써 있는 대로만 그냥 설명할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이치가 왜 그렇게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중국역은.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서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그 이치를 저기 한 거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과 그 정역을 연구한 그 후대 그 사람들이 이 이치를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서를 중천관계로부터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화수미제까지 64개를 해가지고 이 중천관계를 머릿개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머릿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는 틀린 건데, 우리가 하나라가 있고 하나라는 바로 우리가 연산력이라고, 제가 연산력이라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은상은 바로 귀장력이 있었고, 그리고 주나라는 바로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연산은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이 머릿개를 하나라에서는 64개를 구성할 때 이 머릿개를 바로 뭐냐면은 중상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역으로 64개로 보면 쉬운 두 번째의 중상관계를 원래 머릿개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 때는. 그리고 은나라 와서 귀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땅속에 감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지공계를 요거를 바로 머릿개로 삼았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산력과 귀장력일 때는 이 괴의 순서도 다 틀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배열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떤 그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역을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냐, 이 서계전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질 못했다. 단지 김일부 선의 정역에 근거해서 이 흐름을 설명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현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는 잘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러냐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주역 64개에서 첫 번째 머릿개는 중천관계가 되고, 이 중천관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전체적인 내용, 특히 우리 빈몸 활성화, 궁홀령부 빈몸 활성화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서 이미 중천관계 돼 있는 그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천관계 하나를 우선 집중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일단은 중천관계의 6개의 효, 주공이 지은 6개의 효의 육룡이 날라 올라가는 개념과 카발라의 그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오늘 다시 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는 중천관계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제가 한자로 이렇게 쫙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을 때, 일단은 우리가 주나라 문왕은 괴사를 지었다고 했죠. 괴사가 바로 원영이정, 이것이 괴사입니다. 지금 눈에,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효사를 지은 거는 요거죠. 요게 효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나라 문왕이 지은 거는 원영이정, 요렇게 요것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효사를 지은 주공은 요거죠. 초구, 잠룡물룡, 구이, 혈룡제전, 구삼, 군자, 종일건건. 그럼 요 내용을 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내용에 불과한 건데, 지금 뭐냐면은, 공자가 시빅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시빅.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이 나머지 내용은 다 공자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들을 보고 공자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천공계 안에 사실은 공자의 그 유학의 그 사고 그 기본 체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기 용원지신이다. 그래서 용행직은 뭐 할 때 이 용행직은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중용이라는 책 있지, 중용. 우리가 중용이다. 우리가 유학 철학의 그 아주 그 핵심적인 철학이 대학과 중용인데,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이 이미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용행지근이라는 말, 용행지신이라는 말에서 용이라는 말이 이미 나온다며, 용. 중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을 잡았다, 중을 잡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용이니까, 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중용이 이미 여기서 중용 사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는 이견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견대인이 바로, 이견대인의 그 대인이라는 말이 대학,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학에서 대학, 중용,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중용이 유교의 그 기본 철학서인데, 이 철학의 이 개념들이 사실 여기 다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개념들이. 그래서 중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소주역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소주역. 중용이 소주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역학만 제대로 알면은 대학과 중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다 꿰뚫을 수가 있대.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다 통째로 꿰뚫을 수가 있으니까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뭐예요? 공자가 쓴 시빅을 통해서 이거를 다 유학의 전체를 꿰뚫는 그 공부를 이 역학으로 주역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천공계의 공자가 뭐가 있으냐면은 이 괴사를 건원영의정, 이거는 문왕이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괴사. 그런데 공자는 여기다 뭘 썼냐면은 단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사라고 하는 겁니다. 단사. 단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 단왈로 되는 게 단사인데, 이 단왈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 괴사에 대한 해설이에요. 공자의 해설이야.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상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자가 뭐냐면은 이 괴를 보고 이 괴 자체의 상을 표현해 준 것이 상왈이에요. 상왈.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공자가 또 쓰는 게 문헌전이다고 해서 요 문헌왈,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문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왈, 상왈, 문헌왈, 이것이 다 공자가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전, 상전, 문헌전, 이것이 이제 시빅에 들어가는 거죠. 시빅 중에 단전, 상전, 문헌전,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괴사에 대한, 그러니까 원형이정에 대한 내용들이, 원형이정에 대한 단전과 상전과 문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 각 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공이 쓴 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거기다 각각의 또 상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에다가 붙인 상을 대상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효에다 붙은 요 상을 소상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상전. 이것도 공자가 쓴 거라 그죠? 자, 거기다 근데 이 중천공계는 문헌을 다 달았단 말이야. 문헌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각 효마다 또 문헌을 달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괴 전체에 대한 문헌도 달았지만은 각 효에 대한 문헌도 다 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다른 그 괴, 그러니까 우리가 건괴와 공괴를 뺀 나머지 괴들은 이 문헌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문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그 공자가 이렇게 여기에 그 중천공계와 중지공계 이렇게 문헌을 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문헌이라는 거 안에 바로 공자의 사고 체계가 깊이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한자가 하나하나 이게 참 옛날 한자, 옛날의 그 사고 체계를 반영한 그 글들이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그 주역 공부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뭐 어려워도 이제는 우리는 그런데 접근법이 뭐예요? 우리는 궁울령부 빈모말상하라는 그 이치를 추산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가야 돼. 그러니까 주역을 쓰는 용도가 우리는 활용해서 이거를 이치를 구상하려는 게 뭐예요? 궁울령부 빈모말상의 이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 역학 해석하고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역학 해설서들은 대개 다 뭐 주역 해설서들은 다 의리역 아니면은 점에 쓰는 역을 주로 의리역 하는, 그러니까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 제가 볼 땐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건, 원형이정, 단왈, 요거까지, 요것만. 요 내용. 그러니까 건, 원형이정 하는 거는 문항이 쓴 거라고 했죠. 괴사. 단왈 하는 거는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공자가 단사, 이 괴사에 대한 해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괴사는 건 원형이정이다. 요거는 문항이 쓴 거라고 그랬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벌써 그 공자와 문항 사이에는 한 600~7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자가 쓴 거는 단활. 그렇죠. 단활은 공자가 쓴 거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해설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해설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중충건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중천건괴라고 하는 것은, 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다 우리는 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굳세다. 요건 말이다. 그렇죠, 상징. 요거는 머리다, 이런 거죠. 머리. 그러면 이건 아버지다. 그 다음에 오행어로는 양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금이다. 우리가 지금 궁울령부 빈모말상하에서 우리가 이 뭡니까? 궁울빈모말상하, 궁울빈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빈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 이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크리스탈유라고 하는 건 크리스탈 보석류, 루비,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수정이라든가 뭐 자수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보석류들은 이게 다 크리스탈유인데, 이 크리스탈유라고 하는 것은 요런 계통은 다 뭐예요? 금이니 은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각종 쇠, 구리, 납, 뭐 각종 금속의 요소들도 다 금이고, 그리고 보석의 요소들도 다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볼 때는 다 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금이 있고 하나는 은금이 있다. 요 괴상으로는 건괴는 양금이고 태괴는 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에 관련된 거는 바로 이것이 금속, 보석의 요소니까 바로 이 태괴와 건괴가 핵심적인 그 어떤 그 개념으로 여기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는 이건 태괴라고, 이렇게 태괴 계통이다. 그러니까 여기 태괴, 은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황금 메탈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것은 양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태괴는 은금의 요소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류는 은금의 요소. 은금이라는 건 여성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태계는 어린 소녀를 뜻한단 말이에요. 여기 소녀, 그렇죠. 소녀를 뜻. 이 소녀를 뭐라 해요? 이 소녀를 다른 데서 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거죠. 묘하다 이렇게 해서 묘할 묘자래는 그렇죠. 이렇지 소녀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것은 건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괴를 우리가 각 효를 6개의 차크라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는 것은 태계의 요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게 황금 메탈체잖아요. 요거 황금 메탈체의 요소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건괴에 해당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양금과 은금이 있다. 그러면 이 양금이라고 하는 건괴는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럼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자, 요 그림으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우주에 건이라는 게 있다. 우주에 그 건이라고 있는데 그 건이 양금이다.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게 우리가 빛을 방출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개념이면은 요게 건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는 빛을 방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빛이.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아인서프 오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금에서 빛이 방출되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방출하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우주의 근원에 있는 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법칙,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E는 MC 자승이다. 이렇게 볼 때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고체가 되는 거죠. 고체.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건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 그렇죠. 이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인데 엄청나게 강한 고체야. 이게 엄청나게 강한 고체다. 고체가 됐다라는 강한 고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와 질량이 크면 에너지도 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건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냐?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우주의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주의 알. 그러면 우주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잠재적으로 측면에서는 터져 나오면은 이 우주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 터져 나왔을 때 그걸 가정을 해서 사실은 그 모든 총량이 이미 이 알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질량으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가 양금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는 MC 자승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 고체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건데,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터져 나오냐면은 터진다는 개념이 이렇게 고체가 쪼개져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고체가 녹아나가면서 그 빛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빛이거든요. 빛의 속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량이 소모되면은 그 소모되는 만큼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빛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아인서프 오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건양금의 에너지가, 건양금이라고 하는 아주 집중된 고체, 그 양금의 그 질량적 요소가 녹아나가면서 빛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양,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원래 빛이 나오면서 이게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 하나의 요거를 기초 건양금을 통해서 이 빛으로 변환이 되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요 개념이 바로 이 건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원래 불이 있어야지 빛이 나오는 건데, 원래 불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금이 있는 거죠. 양금이 있고 나서 양금의 그 질량을 화의 에너지로 바꾼 거죠. 화의 에너지로 바꾼 뒤에 이것을 타오르면서 이것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빛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광이 됐단 말이야. 자, 불이라는 걸 화라기보다는 이걸 불타오르는 염자로 하겠습니다. 불꽃염으로. 불꽃에서 빛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양금이 있어가지고 양금의 질량이 불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그 불이 방출이 되면은 불이 어떻게 돼요? 요 질량, 그 중력에 의해서 다시 그 불이 광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중력을 뚫고, 그렇죠. 중력을 뚫고 방출되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갈 때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터져 나갈 때는 그 안에 이 질량이 엄청나니까, 질량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는 중력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빨아들이는 힘, 공이 있다고 하는 거. 자,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우리는 빛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이렇게. 자, 요건 불을 뜻하는 리게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게 가만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요렇게 요것이 바로 중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 중력적인 요소가, 중력이라는 요소가 빛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우리가 뭘 아시면 빛과 중력은 상호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빛과 중력은 상호교환. 자, 무슨 뜻이냐면은 중력이 물질로 변하고 물질이 빛으로 변한 거예요. 중력이 물질이 되고,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이 생기는 대신에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방법이 어떠냐면은 중력이 생기면서 물질로 나와. 그 물질이 또 빛으로 방출된 거란 말이에요. 빛으로 방출돼. 이 물질이 바로 뭐예요? 건양금이 되는 거죠. 건양금. 그러니까 중력을 생성하는 대신에 건양금이 나오고, 그렇죠. 건양금이 그게 빛으로 빠져나가면은 이 중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남아있고 빛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빛으로 날아가서 어디로 가요?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자, 이렇게 아무튼 방출하는 것만 생각해보면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 괴상에서는 사실은 이 빛과 중력의 이론이, 여기에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빛과 중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이미 이 8개 지금 우리 이 논리에 이미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린 건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건양금이 우리가 여기 공이죠. 공이 발동을 할 때 그 공이 생성되는 대신에 물질로 만들어낸 공과 이 물질은 동시에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국 뭡니까? 이 중지공계에 뻥 뚫린 거잖아요. 요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곤이 동시에 건이 만들어지면서 곤이 쌍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물질이 되고 이것은 공이 되고, 그러면 건계가 물질이 되고 요 물질이 된 것이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빛으로 나온 만큼 어때? 요게 이제는 공의 요소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돼. 그것이 리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빛과 중력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창조될 때는 그 공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요소가 질량을 만들어내고 그 질량이 빛으로 방출되면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창조되는 논리가 여기에 이미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우리가 불과 빛 이전에 양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금이 빛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금화가 서로 돌아가는 이런 이치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금화문이 천지문이다, 이렇게 김일부 소설께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나름대로 이 이치를 이해를 해야지
궁울연부 빈봉활성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황금 메탈체 개념도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 건금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